이번 시간에는 화폐를 매개로 일어나는 금융현상을 경제도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은행에 대해서 분석하였죠.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주로 수익을 얻죠. 그래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화폐를 조달하나요? 자기 순자산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 사회 구성원들, 즉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화폐를 끌어들이죠. 화폐를 빌려야 되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빌리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가 예금 이자가 되는 거죠. 화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예금 이자예요. 그럼 예금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손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죠. 대출 이자는 당연히 예금 이자보다 높겠죠. 그래요. 볼게요. 그러면 은행에는 화폐가 많을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경우 예수부채가 한 319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개인이나 기업들로부터 319조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에는 많은 화폐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화폐가 있을까요? 궁금할 수 있겠죠. 현금 및 예치금은 17조 9천억이 돼 있죠. 319조를 끌어들였는데 현금 및 예치금은 17조 9천억이에요. 예치금은 그러면 화폐인가요? 그래요. 국민은행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이 주로 예치하고 있죠. 11조 가까이 예치하고 있죠. 전체 예치금은 15조예요. 그러면 국민은행에 있는 실제 화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조 6천억 돼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319조를 끌어들였지만 대부분 대출을 해주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은행에 그 정도 액수의 화폐가 없다는 말이죠. 실제 있는 화폐는 2조 6천억이죠. 예치금은 화폐인가요? 그래요. 화폐가 아니죠. 그 화폐에 대한 규정이 현 시대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화폐가 뭔가요? 화폐는 어,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죠.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금 통장이나 예치금 이런 게 화폐인가요? 예금 통장 들고 와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교환할 수가 없죠. 화폐가 아니죠. 그래요. 어, 각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요. 법정 화폐를. 그럼 그 화폐를 가지고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럼 법정 화폐만 화폐일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가 있죠.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상품을 교환할 수 없나요?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금은 뭔가요? 화폐인가요? 상품을 할 수 없으니까 화폐가 아니죠. 그래요.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가면 은행의 수표를 가지고 가면 10만 원짜리 상품 살 때 3만 원을 거슬러 주죠. 하지만 10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들고 가서 7만 원짜리 상품을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죠. 상인이 현금 찾아보러 하겠죠. 그러면 뭔가요? 예금 통장 이런 건 예치금은 화폐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겠죠. 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요.
광의 화폐란 게 있죠. 그래요. 광의 화폐는 이제 뭐 예금, MMF, 뭐 수익증권 다 포함해서 광의 화폐라고 하죠. M2라고 보통 하죠. 화폐가 아니죠. 화폐가 아니에요. 예금 통장 이런 거는 화폐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죠. 일종의 채권이죠. 화폐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대출해주거나 채권이나 대부분 채권이겠죠.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혹은 또 예치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신한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다 비슷하겠죠. 그래도 뭐 한번 살펴볼 수는 있어요. 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금은 한 1조 6천원 가까이 되고 예치금은 한 21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부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신한은행의 예수 부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60조 가까이 되죠. 260조 가까이 돼요. 근데 화폐는 어느 정도 있나요? 1조 6천억 있죠. 그래요.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 정도 되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였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은행도 기업이니까 잘못될 수 있잖아요. 부도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번 발생했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부도 위기를 맞이했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과거에 IMF 사태 터졌을 때 많은 은행들이 부도 상태에 이르렀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추금하려고 하겠죠. 돈 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부도 나는 게 확실한데 은행에 돈을 빌려줄까요? 추금하러 갔을 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겠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죠. 부도 날 때는 돈 안 빌려주죠. 딴 데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319조로 맡긴 사람들이 수금하러 왔다. 막을 수 있나요? 돈은 빌릴 데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당장 가진 화폐로 출금해 주려고 하겠죠. 319조를 출금해 줄 수 있나요? 그래요. 2조 6천억밖에 없죠. 그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은행에 예치한 돈은 뺄 수 있겠죠. 자기가 예치해 놓은 돈이니까. 그럼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11조밖에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채권 같은 거 팔 수도 있겠죠. 국채 같은 거. 국채 같은 거는 뭐 팔 수 있는 거니까. 회사채 같은 것도 팔 수 있겠죠. 그런 거 뭐 얼마 되나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살펴봤죠. 한 2, 30조밖에 안 되죠. 300조의 한 10% 정도밖에 못 막지 못해요. 그래요. 부도 나는데 다른 데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어떻다는 건가요? 한 3, 40조밖에 안 되겠죠. 뭐 많아봤자 50조겠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막아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가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국민은행의 부도를 막아준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화폐가 발행되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뭐라 하나요? 본원통화라고 하죠. 본원통화는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 발행됐을까요? 한국은행 본원통화 발행량 205조 7,840억이에요. 그래요. 국민은행이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인가요? 319조죠.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본원통화 전체량이 205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100조 이상 부족하죠. 국가의 전체 능력을 동원해도 부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잘못됐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은행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미국처럼. 혹은 또 IMF 사태처럼. 너무 은행에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정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원통화 발행량도 한번 볼 필요 있죠. 2005년도에는 38조, 2010년도에는 67조, 5년 동안 한 74% 증가했죠. 2015년도에는 2010년에 비해서 78% 증가해서 한 120조, 2020년에는 2015년에 비해서 70% 증가해서 205조, 한 74%, 78%, 70%, 뭐 대략 한 70% 이상 증가하죠. 5년 동안. 본원통화 발행량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나요, 안 하나요? 본원통화 발행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모든 조건을 동일할 때 발행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근데 본원통화 발행량이 증가한다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런가요? 다른 조건에 동일할 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비해서 2020년 동안 본원통화 발행량이 3.05배 증가했죠. 2010년에는 67조였는데 2020년에는 205조니까 한 3.05배 증가했어요. 근데 교환되는 상품량 역시 3.05배 증가했어요. 다른 조건을 동일할 때. 다른 조건 동일하는 전제는 왜 하나요? 다른 또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교환되는 상품량도 3.05배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죠. 물가가 그대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요인, 물가 하락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은 어떤가요? 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쌀은 뭐 미국이나 이런 태국보다 쌀값이 싸죠.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이하로 싸죠. 절반이라 가정하고 그 우유하면 물가 하락되잖아요. 물가 하락 요인이 많겠죠. 몇 가지 있겠죠. 많다기보다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환 속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한 번 거래돼요. 근데 그 100만 원이 다시 그 다음날 거래돼요. 그러면 그 100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한 번 거래되면 100만 원이 이틀 뒤에 다시 사용돼요. 그러니까 교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환 속도가 빠르면 빨리빨리 투입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환 속도가 빨라지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죠. 교환 속도가 느려지면 물가 하락 요인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가 살아나면 왜 물가가 올라갈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화폐 풀죠. 교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좀 경기를 진작하려고 하죠. 근데 교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교환 속도가 빨라지면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화폐량은 증가해 돼 있겠다. 교환 속도는 빨라지겠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나요? 그런 거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보는 통화는 205조밖에 발행이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어 엄청난 예금 금액이 생길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예금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수신 여신이 있죠. 은행 요구불 예금이 한 297조 가까이 돼요. 은행 저축성 예금이 한 1400조 가까이 돼요. 은행 예금 총계는 1697조죠. 발행되어 있는 화폐량은 총 얼마라 했죠? 205조죠. 그래요. 한 대여섯 배 되죠. 근데 은행에만 이렇게 예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은행 수신기관도 있죠. 비은행 수신기관에서 또 이렇게 예금 통장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죠. 그게 또 2858조예요. 총 합쳐서 수신 총계는 4556조예요. 205조가 그래요. 번호통화 205조가 4556조에 해당하는 그래요. 수신을 만들어낸 거죠. 22.14배의 수신을 창출했어요. 그래요. 화폐랑 이게 수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수신이 곧 화폐는 아닌 거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설명하기 어렵진 않아요. A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금을 했어요. 예금 통장 100만 원이 생겼죠.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번다 했나요? 대출해 주죠, 100만 원. 그래요. 대출 100만 원 해주면 은행에는 100만 원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죠. 화폐 100만 원 없어요. 예금하면서 은행에 생겼던 화폐 100만 원은 대출하는 순간 나가버렸죠. 근데 B한테 대출해줬다고 가정하면 B가 C에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럼 C는 이 100만 원을 가지게 되죠. 이걸 또 예금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은행은 100만 원의 화폐를 지니게 되죠. 200만 원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100만 원의 화폐를 지니게 되죠. 또 이거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200만 원의 예금 통장만 있고 화폐는 없죠. 이 사람 D가 또 이랑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E의 상품을 구매했어요. 그럼 E의 100만 원이 D의 100만 원이 E에게 넘어가죠. 그럼 또 예금할 수 있잖아요. 또 대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래요. 대출해 줬으면 300만 원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 줬지만 은행에는 화폐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한의 제약이 있고 그래요. 또 누군가는 추금할 수가 있겠죠. F라 했지만 예를 들어 A가 돈이 필요해서 추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금이 감소하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205조만 발행됐다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그래요. 수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수신이 발생했으니까 또 아까 살펴보았듯이 대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은행 예금 총계는 1697조죠. 은행 대출 총계는 1893조죠.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금 총계보다 대출 총계가 많으냐? 예금한 뒤에 대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대출이 좀 더 크죠. 더 클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보세요. 국민은행 대처폰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금을 받은 뒤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은행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사채 발행하잖아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24조 사채 발행했잖아요. 연구처도 발행하고. 사채 발행한 돈으로 뭘 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그러면 이자만 내야 되잖아요. 은행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금을 굴리겠죠.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예금 총계보다 대출 총계가 더 크겠죠. 그래요.
비은행 기간 수신은 2,850조죠. 근데 비은행 기간 여신은 1,000조죠.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은행 기관에는 어떤 게 있냐?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은행과 비슷한 비은행 금융기관도 있지만 은행과 좀 다른 데도 있어요. 자산운용회사를 보세요. 자산운용회사는 이제 어떤가요? 6,940억 정도 수신을 받았죠. 근데 여신은 어떤가요? 1,000억밖에 안 하죠. 그럼 5천억은 뭘 한다는 건가요? 다른 걸 한다는 거겠죠. 뭐 주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것저것 다 딴 걸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딴 거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투자한다는 거죠. 대출 안 하고. 신탁 회사도 보세요. 한 5천억 가까이 수신했죠. 여신은 얼마인가요? 한 400억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가요? 딴 데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하고 좀 달라요. 상호금융은 어떤가요? 새마을금고는 어떤가요? 1860억?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되나요? 186조? 186조죠, 186조. 자산운용사도 당연히 잘못 말이겠죠. 694조죠. 신탁회사도 한 500조 가까이 되고, 새마을금고도 186조 수신했죠. 근데 대출은 어떤가요? 143조 비슷하죠. 은행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호금융은 어떤가요? 398조. 그렇죠. 상호금융이 어떤 게 있나요? 농협, 축협 이런 게 있죠. 대출은 얼마인가요? 308조죠. 비슷하죠, 은행하고. 은행만큼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은행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를 매개로 일어나는 금융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